안녕하세요. 오늘도 서현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인데 꽤 황당하게 느껴지는 제 경험담을 한번 나눠볼게요. 기원자 여러분들께서는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몇 번이나 해보셨나요? 제 경우에는 학창시절까지의 풋내기 연애를 제외하면 딱 3번이었어요. 제 3번째 연애 상대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 사람과 제가 비슷한 시기에 슬슬 결혼할 나이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요. 의견이 일치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고, 그래서 결혼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업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회사를 관뒀었거든요. 그때 그 사람이 저를 많이 도와주고 자기랑 결혼해서 함께 살자고 적극적으로 청혼을 해왔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다스리는 태도를 보고 감동받아 결혼하기로 결심했거든요. 연애 기간 동안 총 1년 반을 함께하면서 서로에게 호감을 가졌고, 전에 알고 지내며 적극적으로 청혼해준 기간을 포함하면 거의 3년간 남편과 함께했어요. 결혼해도 잘 지낼 수 있을 거라는 모호한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는 4살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궁합도 보지 않았어요. 결혼하면 연애할 때보다 더 애정이 넘치게 잘 지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나의 운명과 같다고 느꼈던 적이 있어요. 이제는 너만이 내 인생의 여자라는 느낌이 강했어요. 너가 아니라면 다른 여자는 없을 것 같았어요. 너는 얼마나 나를 잘 대해주고 이쁘게 감싸주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대기업 출신은 아니지만 중견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연봉을 많이 받으며 재직 중이었고, 키도 평균 이상이었으며 외모도 나름 훈훈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신랑감으로서 많은 인기를 끌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와는 대조적으로 나는 연봉이 3천만 원도 안 되는 중소기업에서 이전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퇴사한 상태였었죠. 남편보다는 제가 연상이긴 해도 객관적으로 매우 어리지는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제 얼굴이나 몸매가 여신이냐고요? 셀카 말고 남이 찍어준 사진을 보면 늘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니 여신과는 거리가 멀었었죠. 그럼에도 남편 정도의 스펙이 되는 남자가 저에게 결혼하자고 청한 이유를 꼽자면 당시에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제가 너무 순진했네요. 제 배경을 필수로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서울 토박이에요. 친가족 친척들이 대다수가 송파와 강남에 몰려 있었어요. 가장 환경이 유복한 편이었고 대학은 그냥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 중에서 중간 정도 되는 곳을 다녔어요. 솔직히 학창시절에는 공부를 그다지 안 했었죠. 어렸을 때부터 정신이 좀 산만하다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곤 했고, 중학교 1학년 때에는 수학을 진작 포기한 수포자였어요. 시험 성적이 개판 나도 가슴이 아프기보다는 이제 시험이 끝났으니까 친구들이랑 노래방에 갈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학생이었거든요. 공군머리가 원체 없었고, 집에서는 지원을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서울의 4년제 대학교에 갈 수 있었어요. 대학에 입학하고 나니 입시와 공부 형태가 달라져서 어영부영 힘들게 강해진 돌을 따라가느라 바쁘고 촉박했어요. 그런데 3학년이 되니까 함께 힘내며 성장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행복했답니다. 놀러 다니던 친구들이 슬슬 어학원에서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자격증 학원에 다니면서 취업 준비에 매진하더라고요. 갑자기 불안해졌던 저는 부모님께 뭐라도 스펙을 쌓고 싶다며 부탁을 드렸어요. 부모님께서는 저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주셨죠. 큰 이모께서 미국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 지역으로 가서 지냈고요. 유학이라고 해봤자 그냥 관광이나 실컷 하면서 다운타운에 있는 어학원에 다니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저는 미국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제가 대단한 사람이 된 줄 착각했었죠. 한국에 돌아와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 시장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많이 달랐어요. 저는 위로 오빠 둘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대기업에 다니면서 좋은 인연을 맺어 결혼했다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나도 그런 삶을 살 줄로만 알았어요.
그러나 제가 형들처럼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좋은 성적표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을 간과했었죠. 서류 심사에서 거의 모든 곳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며 충격을 받았고, 그때 작은 오빠가 내게 말했어요. 와, 너는 진짜 집안의 수치다. 수치에 머리도 나쁜데 노력하지 않아. 이건 뭐 그냥 가족들한테 빨대 꽂고 편하게 살고 싶다는 말을 대놓고 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지. 너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뭐 하나 할 줄 아는 게 없냐? 그러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그러한 방식으로 잔소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기 때문에 그날 작은 오빠의 촌천살인 사건으로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 후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서 놀았는데 작은 오빠로부터 심한 소리를 들어서 속상했다고 말씀드리니 동창 중 한 명이 저를 흘겨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터넷에서만 보던 부모 등골을 빨아먹는 쓸모없는 자식 새끼가 내 주변에도 있었구나.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지금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등골을 빨아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취업만 하면 다 해결될 일인데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하지만 취업 준비만 1년 이상 하고 있어서 대단하다며. 그렇게 남들과 같았으면 1년을. 부모님이 곧 그대로 되어 계셔서 강한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틀릴 수 있겠지만 부모님의 행운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면 지금쯤 서먹서먹하게 살면서 긴장하고 돈을 따지며 살고 있었을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동창의 말투나 눈빛이 잊히지 않네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니 그 동창은 고등학교 졸업 직전에 가족 문제로 인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힘들었고 집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가 늦게 알려주었는데 그 동창은 제8자 이미지 때문에 아닌가 싶어 싫어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이미 많이 상처받은 상태라 그 동창의 발언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것저것 조건을 재지 않고 취업했어요. 솔직히 너무 적성에 맞지 않았지만 다들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서 참고 지냈어요. 1년을 버텨내고 어느 날 지인들과 모임 중 회사 이야기를 하자 다들 그런 미친 곳이 있냐 며 놀라는 목소리를 내었어요. 그래서 퇴사했죠. 그 첫 직장은 객관적으로 정신 나간 곳이었답니다. 3개월 쉰 뒤 두 번째 직장에 입사했어요. 불행히도 입사한 지 달 만에 회사 전체에서 또라이로 소문나 있는 상사가 속한 부서로 배치되어 지옥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최대한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텼고 스스로를 당당하게 여기고 최대한 열심히 일했어요. 퇴사하면서 남편과 결혼하게 됐다는 얘기야. 시댁이 내 친정과는 좀 다르더라. 원래는 엄청 잘 사는 집안이었대. 시아버지가 일찍이 사업을 통해 성공하셨고 시어머니는 시할머니와 함께 유명한 쌈밥집을 운영하시던 거야. 그 식당은 여전히 잘 되고 있어서 얼마나 번창했는지 짐작이 가겠지. 그런데 시댁에서 사기당한 탓에 비극이 이어졌대.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고 할머니께서 쓰러지셨고 어머니께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식당을 저렴하게 팔아서 급히 넘기셨습니다. 그렇게 잘 살던 집안이었지만 한순간에 몰락했습니다. 할머니께서 그 후로 편마비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셨고 돌아가실 때까지 10년 동안 감금되셨다고 합니다. 남편은 3남매를 둔 데다가 아버님께서 신의가 늦둥이셔서 예전 시댁에 강점을 두었을 때 버님과 남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연했지만 어린 시누이는 한데요. 그녀는 울고 떠들며 큰일이라고 말합니다. 가정 안에는 한 형제인데도 참으로 다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해준 사람은 남편과 그 누이였어요. 남편이 마음에 들었던 이유 중 하나는 저에게 잘 맞춰주고 다정한 사람인데 또한 잘 살던 집이 돌연히 어려워졌음에도 좌절하지 않고 남을 탓하거나 세상을 원망하거나 하지 않고 묵묵히 열심히 살겠다는 모토 하나로 이 점을 달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제 자신은 집안의 무능한 딸이라는 자격지심을 남몰래 품고 있었기에 남편처럼 개인 능력으로 살아남은 사람은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그 누이는 남편과는 꽤 다른 유형이었습니다. 그 누이는 대학생이어서 시험 기간에 일했었는데 저는 그녀를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기말고사가 끝나면 그녀도 학기가 끝나겠죠.
며칠만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적을 얻도록 할게요. 그리고 입사하기로 했던 회사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거예요. 취직까지 파이팅이에요. 아내, 언니는 대학 다녀오실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남들에게 말은 참 잘 하시네요. 제가 그보다 더 높은 레벨의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가도 버틸 수 없었는데 언니는 샤넬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걸 보니까 원하는 곳에 취업해서 샤넬 가방을 살 돈은 어느 정도 있나 봐요. 파이팅을 외치는 사람에게 갑자기 그런 대답을 하니 얼마나 당황했을지 몰라요. 신우이는 어색하게 말하고 있었고 항상 우울하게 보였어요. 뭘 말해도 뒤집어서 해석하는 건 좀 그랬어요. 들었고 비관적인 대답만 해댔다. 비관적으로 꾀한 사람처럼. 저와 누이는 잡점이 많지 않았지만 이런 식의 이야기는 참 자주 들었다. 언니는 참 좋으시겠어요 생각 없이 살아도 잘 살아져서 부럽네요. 저도 취업 아빠가 없는 집에서 태어났다면 언니처럼 내 빼고 살았을 텐데 좀 억울해요. 아 등바등 사는 게요. 발언이 예사롭지 않게 미쳐 있었는데 아무 표정 없이 조용히 말을 하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조금 섬뜩해서 댓글을 못하게 되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피하는 사람. 그게 바로 저였어요. 남편은 저한테 긍정적인 말을 듣기 좋은 칭찬을 잘해주는 사람이어서 어쩌면 남매가 극과 극인가 싶었는데요. 시어머니를 보면 살짝 답을 알 수 있었어요. 아들을 편애하신다고 하셨어요. 특히 남편을 아끼시는 것이 보였어요. 남편인 아주버님은 결혼 후 세종시로 이사를 가셨고 성격이 매우 무뚝뚝하셨죠. 제가 인사를 해도 놀라는 표정만 지으시고 대답은 안 하셨어요. 우리 부모님은 제가 결혼할 남자로 남편을 소개했을 때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나 시부모님은 남편이 저를 소개하려 할 때 갑자기 나가라고 하셨어요. 그러셨죠. 저의 진심을 드러내시겠다 하셨죠. 저는 당연히 남편이 거절할 줄 알았는데 군소리 없이 나가더라고요. 혼이 쏙 빠진 제가 시부모님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건강이 안 좋으신 시아버지께서 한참 기침을 하신 후에 저한테 하셨던 질문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둘째를 만나기 전에 남자를 몇 명이나 만나봤었다고요? 그건 아직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요. 솔직하게 정식 연애라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라면 우리 둘째 앞에 두 분이 있었다는 건가요? 이런. 달콤한 시간이었지만 이미 지워버렸어요. 달았다는 표현에 너무 놀라서 말이 막혔는데 시어머니께서 입모양은 웃고 있는데 눈빛은 찡그리시며 오묘한 표정으로 여쭤보셨고 제가 다닌 직장 이야기나 대학에서 받은 학점 이야기에 한숨을 쉬신 것 같아요. 몇 가지 하자가 보이는데 우리 둘째가 너무 좋다며 열광하니 도저히 반대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달았다는 하자가 보인다는 것에 매우 당황해서 이 결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긴다고 남편에게 털어놓았는데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제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우리 두 사람의 결혼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파요. 다른 건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서로만 보면서 결혼하고 잘 산다면 안 될까요? 너랑 결혼한 거 절대 후회 안 하도록 매일 노력하면서 살 거예요. 무릎까지 꿇고 진심을 호소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했어요. 심상치 않은 시댁 식구들이 신경 쓰였지만 남편처럼 저를 위해 주는 남자를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결혼하기로 했었거든요. 홀린 듯이 결혼 진행에 들어갔는데 나라 분위기가 뒤숭숭해졌어요. 코로나 사태가 터졌거든요. 부모님께서는 상황이 예사롭지 않으니까 예식 날짜를 무기한 연기하는 게 낫다고 하셨어요. 급하다니 맞았어요. 문제는 잠깐 소란을 일으키지만 이겨내야겠어요. 아니에요. 식도 안 올리고서 우리 남편과 함께 우선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신축 빌라인데 저렴한 단기 월세 매물이 있었거든요. 1년 동안 살면서 신혼집을 여유롭게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비록 코로나라는 큰 변수가 개입했지만 나중에라도 식을 올릴 거라고 믿었어요. 앞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이 계속 펼쳐질 거라고만 믿었죠. 그래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의 부서에 코로나 환자가 2명 발생해서 급히 재택근무를 하던 시기였죠. 남편은 방에서 노트북으로 근무하면서 계속 머리가 아프다며 타이레놀을 사다 주겠다고 했어요. 낮에 나가는 동안 나는 걱정이 들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소독제로 여기저기 닦아두기로 결심했다. 손이 닿는 노트북도 한번 닦으려 했는데 무심코 카톡을 확인하게 되었다. PC 카카오톡으로 도착한 메시지였고 상대방은 내 시누이였다. 처음에는 신기하고 의외하다는 생각만 했지만 남매가 전혀 친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카톡을 주고받고 있었다니 그저 거기서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다. 기묘한 예감이 들어서 시누이와의 대화방을 열어봤더니 시누이가 나를 비난하고 있었다. 시누이는 남편에게 절대 오빠라고 하지 말라는 내용을 보냈고요. 그녀는 나를 얄미워하는 것 같았다. 자체로 존재하는 시누이가 짜증이 나요. 그러한 표정이 나타날 때마다 남편이 시누이에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시나요? 내가 혼내주겠어 라고 했어요. 정말 상상도 못한 남편의 실체였죠. 제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다른 카톡방도 찾아보았어요. 아주버님과의 대화방도 있었는데 마지막에 태어날 날짜가 얼마 안 남았지만 혹시 모를까 걱정되어 들어갔었죠. 아주버님과도 형제끼리 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더군요. 남편이 자신의 형에게 저를 묘사한 내용은 이러했어요. 머리가 꽃밭이라 화원을 차려도 된다. 부모 잘 만나서 미치게 부러운 여자. 노력 없이 사는 것에 배 아프다 생각하며 미쳐버리겠어. 상황을 보고 아기가 지지고 나서 조련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처갓집에서 나오면 제 것이어야 하고 등등 말씀하며 끔찍했어요. 거기다 대고 아주버님께서 조언을 해주셨더군요. 남자가 미안한 척, 반성하는 척만 해도 여자들은 마음이 약해서 다 받아주고 넘어가니까 그런 연기를 착실히 해야 한다고요. 그 대목을 보면서 정말 미치는 줄 알았네요. 자기네 집은 억울하게 망한데 저희 집처럼 걱정 없이 유복하게 사는 집을 보면 배알이 꼴린다고 다 망쳐놓고 싶다고 형제끼리 대화를 나눈 걸 보면서 제가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저희 아빠의 사촌 형들 씨는 제가 큰아빠라고 부르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차를 새로 뽑았을 때 남편하고도 그 얘기를 나눴었는데 아주버님께 남편이 제발 사고는 나면 안 되겠어요 라고 보내놓은 걸 보고서 결국 눈물이 터졌지만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내 휴대폰을 가져와서 노트북 화면을 간신히 카톡창을 사진 찍었고요. 증거를 남기려고 방에서 나왔는데 마침 남편이 귀가했어요. 약국 봉지를 손에 들고 아무렇지 않게 들어오던 남편이 차 가라앉은 표정으로 눈물을 닦고 있는 저를 보고 멈칫했죠. 그 방에서 나왔고 노트북을 그대로 두고 갔었다는 사실, PC 카톡이 켜져 있었다는 것, 그게 머릿속에서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었는지 남편이 손에서 약국 봉지를 놓치셨어요. 얼마나 많이 찌르는 대화가 있었을까요? 차마 여기에 기록할 수 없는 욕설 수위에 저에 대한 언급도 남편의 카톡에 있었죠. 돌려 말하지 않을게. 나 다 봤어. 진짜 소름 돋고 미치게 무서워. 돌아버리게 역겨워. 그런데도 혹시 내게 할 말이 있나? 변명거리라도 있는 거야? 오해하지 마. 일단 내가 다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런데 그건 그냥 허세였어. 자랑하고 싶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던 거야. 남편이 제 앞으로 다가와서 무릎부터 꿇었어요. 싹싹 빌어주려는 그 애절한 모습에도 남편의 카톡에서 본 내용이 제 안을 소용 돌리고 있어서 저는 그냥 속이 안 좋았어요. 당황하여 이마를 손으로 짚고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남편은 바닥에 엎어져서 흐느꼈어요. 진짜 흐느꾸고 싶은 건 저였는데요. 만약 나에게 진심이 없었다면 내 행동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믿어야 한다.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는 모습에 착잡해졌다. 분명히 내가 사랑하고 부부가 될 남자가 바로 내 앞에 있다. 그는 바로 그 사람인데 1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서 많은 것이 바뀌어 버려서 내 남편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게 된 현실이 너무나 허무했다. 신뢰와 배신은 정말 처절한 것이었다. 남편은 나를 무척이나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로나 때문에 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집으로 오라고 해서 밥을 먹으러 가도록 했다. 거절을 했죠. 시간 내기 어려워서라는 핑계를 대요. 그랬더니 제안했던 욕을 하시더라고요. 어른이 부르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군말 없이 와야지. 너 설마 아직 시간 올렸다고. 며느리 둘이 제대로 안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니 한 번만 더 건방지게 굴면 결혼 없던 걸로 해버릴 줄 알아. 내가 못할 줄 알고 내가 까부는 게 분명하구나. 내가 우리 집안을 얼마나 우습게 깔보는지 내가 다짐하고 있어. 필요와 스트레스가 쌓여서 정신이 멍한 상태였는데도 시어머니의 말씀이 아주 귀에 쏙쏙 박히더군요. 제가 울컥해서 말씀드리고 말았어요. 그러셔도 저는 안 가요. 아니, 못 가요. 자세한 이유는 오빠에게 물어보세요. 오빠가 저한테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요. 들으시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제 인성교육이 덜 된 것 같아요. 삼남매를 음흉하고 저급한 인물들로 키워내신 어머니께서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꽤 비명을 지르시고 쌍욕을 내뱉으시며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제발 용서해달라고 그날도 남편이 비롯되길래 내 모친부터 해결해라고 해줬네요. 남편이 시댁으로 출동했는데 뭔 대화를 나눴는지나 상황이 어땠는지 알 방법이 없었죠. 저희 아버지가 밀접 접촉조가 되셔서 격려하며 지내실 때라서 제가 차마 남편이랑 이러하게 됐다는 말을 친정에다가 바로 못하겠더군요. 며칠 동안 저는 남편을 무시했고요. 남편이 애절하게 나를 쳐다보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용건이 있으시다며 따라오기를 요청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남편 일에 대해 저에게 사과하거나 이해를 구하시려는 것이라고 예상했었죠. 그 상황에서 제 입장에 놓였다면 누구든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를 만나러 간 자리에서 온데간데 없이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너무 맹목적으로 생각한 것 같다고요. 너무 낮은 학점의 이야기는 너무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요새 아가씨들은 얼마나 커 있는데 너는요? 키도 별로 크지 않은데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과 키는 어머니가 자식에게 물려줄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하지만 내 미래의 손주가 우리 둘째 아들이 아니라 너와 닮을 것으로 생각하면 너무 속상해서 벌써부터 내 마음이 불편해져. 시어머니께서 손으로 가슴을 세게 두드리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 중이었기 때문에 카페가 한산해서 다행이었네요. 만약 옆에서 엿들렸다면 정말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혹시 제가 이해한 바를 말하면 오빠와 제가 헤어지면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말씀이 너무 어둡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내가 혹시 남편을 따라하거나 소굴을 꿈꾸면서 다 말해주는 건데 우리 아들에게 붙여줄 새 며느리감은 이미 내가 구해놨다. 너만 얌전히 물러나주면 모두에게 잘된 일이지.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지인을 통해서 괜찮은 여자를 소개받으셨었는데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저 때문에 그 여자를 그림의 떡으로만 두셔야 했던 거고요. 그런데 저랑 남편한테 트러블이 생겼다니까 옳거니 잘 됐다 싶어서 저를 밀어내려고 하신 거죠. 그러시군요. 저는 또 어머니께서 저한테 옷발로 사과 인사를 전하시려고 저를 따로 보자고 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큰 착각을 했던 거였네요. 사과? 무슨 사과? 역시 너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스타일이 딱 집안의 분란을 일으키는 모양새야. 고고하고 고귀한 우리 집안과는 결이
다르다고나 할까. 우리 집안의 피로 언젠가 억울한 일에 휩싸여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과거의 영광은 아직도 빛나며 있음을 내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더 이상 오빠를 참을 이유가 없네요. 당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빠가 저에게 붙들지 않게 어머니가 잘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주실 거죠. 그래, 너한테 우리 아들을 내주려고 하는 건 없잖아? 그런데 너 지금 하는 말투가 영 아니야. 어른들 앞에서 표정을 잘 정하지 못하고 기분 나쁘면 그대로 드러내주는 모습을 본 적 있어. 움직이는 기분이 나쁘건 좋건 어른들 앞에서는 항상 입가에 미소를 부드럽게 띠고 있어야 하는데 넌 기분이 안 좋았었어요. 제 앞에서 혀를 차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는 그 어떤 미련한 톨도 남지 않게 되었어요. 남편이 저한테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들었던 순간들이 많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등신 같은 갈등이 조금 남아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그걸 모두 없애주셨어요. 남편하고는 당장 갈라섰어요. 저를 붙잡으려는 남편이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고서는 좀 얌전해졌어요. 새 여자를 준비했다는 얘기라도 들은 거였는지, 어쨌든 그렇게 되었는지는요.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남남이 되면서 남편이 저에게 남긴 마지막 발언이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해요. 너를 떠나보내는 나를 용서하지 마라 라는 소리는 대체 무슨 뜻인지 대답하고 싶지 않아서 무시해 주었어요. 그와 같은 발언 이후 남편이었던 농가와의 관계는 끝이 났고 저는 먼저 부모님께 사과의 말씀을 전했어요. 부모님을 제 어리석음으로 인해 걱정시켜드린 것 같아서 너무나 미안했거든요. 이에 부모님은 오히려 제게 위안을 주셨어요. 제가 상처를 받을까 봐 알아주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의 눈으로는 저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시선에 쉽게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 나타난답니다. 부모님은 무의식 속에서도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항상 엄마 아빠가 내 뒤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재미있게 내가 살았으면 좋겠어. 눈물 나올 만큼 감사했어요. 남의 시선을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며 살고 싶어요. 집에 빚이 있거나 돈을 벌어야만 하는 상황도 아니라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여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행운 있고 축복받은 것을 그때까지만 저는 집안 수준에 비교했을 때 왜 이렇게 못됐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잘 보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캐릭터를 창조하고 그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학창시절에도 교과서 모퉁이에 맨날 그렇게 그린 적이 있었고요. 대학 전공은 상경 계열이었는데 취업이 무난하다 해서 선택한 것뿐이었습니다. 제 적성과는 관련이 없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바로 캐릭터 디자인이었죠. 결국 제 적성을 찾아 움직여 코로나 시기에 취업하게 되어 일단 재택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었는데 아르바이트를 좀 하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마음에 편안한 정도의 금액이었어요. 노동에 비해 너무 적은 금액이었지만 제가 하고 싶어하는 일로 조금씩 돈을 벌어가는 것이 신기하고 기쁘더군요. 회사 사람들과는 한 달에 2번씩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어느 날 회사 팀장님이 저에게 만나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결혼식 직전에 다녀와서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서 남자를 다시 만나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소개시켜 주려는 사람도 자신의 여자친구와 열이 걸치다가 상처를 받아 헤어져서 벌써 2년 넘게 연애를 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팀장님 설명으로 호기심이 생겨서 마스크를 벗으면 얼굴이 더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웃겨서 모르게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 만남으로 지금의 남자친구와 만나요. 저보다 2살 어리지만 성숙한 면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정말 즐겁거든요. 자기가 누나가 3명이 있다고 했어요. 제가 농담을 했는데, 그럼 너랑 결혼은 못하겠다, 고 했어요.
시누이는 셋이면 하나도 어려운데 3명일 때는 결혼을 결코 못할 거예요. 막내 누나만 한국에 있고 큰 누나와 둘째 누나는 미국에 살아요. 그래서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요. 누나 2명은 이미 미국에서 결혼했다고 해요. 제가 그냥 물어봤더니 어디에 사냐고 물었는데 나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큰 이모가 사는 주였거든요. 한인 사회가 좁다는 건 제가 잠시나마 체험하여 알기 때문에 누나들이 대체로 어느 동네에 사는지도 물어봤어요. 그래서 누나 2명이 사는 동네는 다르지만 같은 교회를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왠지 느낌상 제가 아는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맞더군요. 심지어 예전에 남자친구가 자기 누나들이 사는 미국으로 놀러 갔을 때 제가 그 동네에 있었던 사실도 알게 됐죠. 남자친구는 그때 걸핏하면 다운타운에 가서 시간을 보냈대요. 저는 그 다음 타운에 있는 어학원을 다녔거든요. 중앙광장에서 샌드위치를 먹는 것이 취미였는데 남자친구도 거기 중앙광장에 매일 같이 갔었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당시에 몰랐을 뿐 이역만리 외국에서 함께 보낸 날들을 같은 공간에 있었던 거였네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큰 이모에게 연락을 해서 남자친구에 관한 얘기를 나누었는데 얼마 후에 큰 이모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 알게 된 것은 큰 이모와 친한 관계를 맺고 있는 카센터 주인 부부가 남자친구의 둘째 누나와 가까운 사이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인연이 정말 신기하게 얽혀 있는 것 같아서 그 배경을 알고 나니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애틋해졌습니다. 우리의 연애는 한창 활발해졌던 시기였습니다. 한때는 남편으로 생각했던 작자의 근황이 들려왔습니다. 결국 저와 헤어진 후에 자신의 모친을 통해 소개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랑 사귀고 상견례까지 다 했는데 헤어졌다더군요. 그 후로 새로 만난 다른 여자랑 빠르게 결혼했는데 8개월 만에 이혼하게 되었어요. 이쯤 되면 그 놈의 특기는 빠른 결혼과 빠른 이혼이 아니었을까요? 아무튼 이혼하는 바람에 저한테 그 소식이 전해졌던 거죠. 다음 결혼식에 갔었던 지인이 조심스레 연락을 하더니 이혼 얘기를 알려주었습니다. 차마 결혼 소식은 전해줄 수 없었는데 이혼 얘기를 알려주는 거란 설명과 함께 말이에요. 신경 안 쓰려고 했건만 이혼 소식을 듣고 나서 2주 만에 생소한 번호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받아보니 그 놈이었어요. 느낌이 딱 취한 듯 했고요. 너 아직 결혼 안 한 거 알아서 속상해서 술을 마셨어요. 역시 너만 있었는데 내가 판단을 잘못했었다는 것 같았어요. 헛소리를 하면서 자기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생각이 들었죠.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순간이 자주 있을 겁니다. 그때가 바로 그런 순간이었어요. 한탄을 하면서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났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자정이 넘어서 술에 취하고 진짜로 못됐네요. 제발 조용히 사는 게 좋겠어요. 너의 사정은 전혀 궁금하지 않아. 잠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말이야.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건물주가 된다고 하던데 진짜 맞아? 누구한테 들은 얘긴데? 정도는 사실이야. 나는 크게 티를 안 냈었는데 우리 집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잘 살고 있어. 그게 사실이라고 건물주 리나이에서 서울에서. 야, 너는 왜 그걸 나한테 진작 말을 안 했냐? 그랬다면 내가 그랬지. 와,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말했었으면 뭐가 달라졌는데 내 뒤에서 네오가 안 했을 거니? 웃긴 놈, 내가 할 말이 있어. 이거 들으면서 잘 생각해줘. 내 동생 금방 결혼할 것 같거든. 눈에 가시가 사라졌으니까 나랑 다시 잘해보자. 걔는 내 동생이지만 개념을 워낙 밥 말아 먹은 기집애였어. 이제 걔가 없어졌으니까 장애물이 하나 없어진 것이죠. 내 동생이 몇 살인데 벌써 결혼했어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망할 기집애가 남자친구가 생겼대요.
같더라고요. 만난 지 5개월 만에 임신했다고 해요. 어제 울고불고 집에 와서 난리를 쳤대요. 결혼시켜달라고 엄마한테 지랄을 떨었대요. 잠시나마 제 시누이였던 걔가 임신을 했다고 하더군요. 한마디로 사고 친 거였지요. 심지어 남자 쪽은 아직 군대도 가지 않았다고 했어요. 엄마는 골 아프시다 하셨고 들어 누우셨어요. 아버지는 입원하셨고 내가 돌아와야만 두 분이 다 털고 일어나실 것 같다는 얘기를 엄마가 했다고 해요. 얼마나 너를 그리워하시는지 말도 못할 정도라고요. 최고의 면밀감이었던 너를 괜히 놓쳤다고 하냐면 얼마나 후회하시는지 모르겠어. 이젠 다 내 편일 거야. 너에게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니 그러니까 다시 내게 와. 나는 전보다 100배, 1000배로 더 잘해줄 테니까. 듣자면 듣자 하니까 개소리가 점점 심해지는데. 술 취해서 그런 거니? 내가 미쳤어? 난 다른 사람을 만나고 결혼할 계획도 있고 뭐 남자가 있다고. 어떤 놈이야? 어디서 내보다 더 잘난 척하냐? 어리고 키 크고 다 내게 더 크단다. 그러자 그놈이 울어버렸는데 까꿍까꿍 울어버리는구나. 돌연 울음소리가 멈춘 뒤 나는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더 정확히는 사랑 노래를 불러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진짜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 이름까지 불렀기 때문이었죠. 개사까지 시도하더니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어요. 너무 다행히도 그 사람은 다시 연락을 하지 않았죠. 내 친구에게 그 사람이 몇 번이나 저한테 연락했었단 얘길 들었어요. 저가 진짜 연애 중인지 아닌지 계속해서 의심하는 듯 했대요. 네가 연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야. 그 친구도 짜증을 냈다가 결국 결혼을 할 것 같단 얘기를 했대요. 홧김에 대답했더니 그때부터는 연락을 안 한답니다. 인연에 가짜나 진짜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좀 웃긴 일이지만 가짜인 연애는 진짜 극혐하죠. 떠나보내고 나는 비로소 진정한 인연을 만난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가짜처럼 느껴지는 인연과 진짜로 느껴지는 인연이 따로 계시나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연을 맺고 계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